안녕하십니까. 11시 50분이 돼서 오늘 정책지식 포럼 109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K-밸류업의 한계와 근본 대안에서 조금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모신 연사분과 토론자분들도 조금은 기존의 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색깔들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흥미로워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우리 유영재 대표님께 부탁드렸던 것은 ESG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 ESG를 했기 때문에 조금 한 단계 업해서 K-밸류업의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먼저 세 분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 대표님께서는 그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하시고 영국 에스리치 비즈니스 스쿨에서 파이낸스를 전공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뿐만이 아니고 사단법인 평화의 숲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 관련된 정부의 여러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도 역임을 하셨고 금융위원회 금발이 위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서로 한국형 사회 책임 투자도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저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행정대학원 학생들 중에서 ESG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또 공부하는 모임까지 만드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토론자로 보신 그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강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마치셨고 그 다음에 한양대에서 박사까지 해주셨고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 이전에 입법조사처에서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관련돼서 굉장히 큰 활동들을 하고 계시면 늘상 우리 원종현 박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사적으로는 조금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인연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원이 경영대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해외 대외 협력 ESG 상무를 맡고 계시는 전동욱 박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전동욱 박사님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나오셨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하셨고요. 민간으로 가시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색깔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의 과장님까지 하시다가 이제 민간으로 옮기셔서 또 우리 민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듣고요. 나머지 두 분 토론 10분 정도에서 듣고 나서 플로우에 질문 받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입니다. 굉장히 사실 부담되고 그런 어려운 자리인데 또 교수님께서 또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 회사 잠깐만 더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국내 최초로 ESG 평가 리서치하는 기관이고요. 2006년도 설립이 돼서 올해로서 저희가 1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에는 ESG를 많이들 아시고요. 또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도 작년부터 ESG를 주제로 이렇게 다루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만 제가 처음에 2006년도 서스틴베스트 설립을 해서 서스틴베스트 로고 위에 ESG 리서치 앤 인베스트먼트라는 걸 달고 다녔는데 그럼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ESG가 뭐냐고. 이게 MSG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걸 설명하는 걸 아무리 짧게 설명해도 한 5분은 걸려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번거로워서.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고 또 관심들 갖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개무량하고 보람도 느낍니다. 오늘 사실 제목은 제가 K-밸류업 요즘에 현안이라서 이걸 잡았습니다만 사실 K-밸류업이 일본의 new form of capitalism,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에서 따온 겁니다. 근데 new form of capitalism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사실 저는 ESG 자본주의를 추구하자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곧 ESG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밸류업에 제가 한계라는 걸 적은 것도 이게 너무 이제 PBR 1.0 이상 올리는 거, 주가 올리는 거 위주로만 너무 포커싱 돼 있어서 그런 것에 어떤 한계를 좀 느끼고 있다 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 또 말씀드리는 중에 ESG와 관련된 제 소견도 좀 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뭐 요즘에 자본시장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K-밸류업이 화두 중에 화두입니다. 뭐 자본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주제를 가지고 요즘에 많이 논의를 합니다.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려보자면 지난 2월 달에 금융위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주체들한테 어떤 의견, 제시를 한 거죠. 먼저 그 상장 기업들에는 자율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서 공시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 중장기적 자본 효율성,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든가 또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높일 것인지 또 경영 전략, 성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포함하라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기금들에게 또 요구를 하고 있죠. 오늘 뭐 국민연금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국내에도 220개 정도 기관이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액티비티 하에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액티비티를 포함하라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소 등 유관 기관들에게는 밸류업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도 만들고 또 자문단도 구성하라 등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후속 조치로서 기업 밸류업 그 자문단도 11분으로 구성이 3월 14일에 된 걸로 알고 3월 달에 3월 중순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K-밸류업이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은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죠. 저는 사실 서스틴베스트를 하기 전에는 14년 정도 증권회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있을 때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시장 개방되고 나서 IMF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 한국 기업 주식 너무 싸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외국 투자자들이 해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디스카운트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수십 년 된 그런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만 이 만성 고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어떤 뭐 제가 수사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유전적인 어떤 소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거는 쉽지 않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자본시장의 K 디스카운트의 일종의 유전적 소인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 공개의 흑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적었던 것처럼 72년도 8월 30일 날 사채 동결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해 12월 달에 정부는 기업 공개 촉진법을 제정해서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래도 기업들은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땀 흘려서 어렵게 키운 기업을 공개한다는 얘기는 기업의 소유권을 나눠준다는 건데 그거는 못하겠다 해서 사실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저항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더 박정희 정권 하에서 당시 뭐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부 하였었죠. 그래서 74년도에는 기업 공개 명령권까지 발동했고 또 명단까지 발표했습니다. 또 74년 5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개를 안 할 경우에는 세무조사하고 여신관리까지 하겠다라고 수위를 높였어요. 그래서 79년까지 약 300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기업 공개를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뭐 현대그룹의 정중영 회장의 이런 기업사를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공개는
공개를 안 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모종의 딜도 있어서 공개는 하지만 경영권은 보장해주는. 그래서 97년도까지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에는 기존 지배주주 외에 누구도 10% 이상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법으로 보장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형태적으로는 퍼블릭 컴퍼니라는 것은 프라이빗 컴퍼니와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이미 일반 투자자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n분의 1 기업인 거예요. 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상장을 자발적으로 서구처럼 상장을 하면서 지분을 분산한 반대급부로 자본 조달의 용이성을 취하기 위해서 공개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어떤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그런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형해화된 사회이사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오고 나서 사회이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기업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사회이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단골 메뉴로 올랐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ACGA라고,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이라고 홍콩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배 구조를 평가하는 굉장히 알려진 기관입니다. 지난주도 한국에 왔다 간 것 같은데, 거기 제이미 앨런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 이쪽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거버넌스, IMF 이후로 법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왔지만, 그들의 평가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8위 내지 9위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 6년도에 6위까지 올라갔었는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어떤 그런 운영이 소수 지배주주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관점에 편향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주의 어떤 보편적 어떤 이익이라는 그런 것들을 representation,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이사 제도라는 것이 주주와 그 다음에 경영진 간에 이른바 대리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상장기업 사회이사는 영어로 인디펜던트 다이렉터인데 사회적 네트워크가 좋고 사회성 좋은 사람들이 앉는 사회이사다라는 어떤 비아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2019년도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거를 창립을 주도했고요. 초대 회장을 맡았고 지금은 이제 3대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기업 거버넌스 포럼, 저희는 이제 한 12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그 중에 변호사가 30명입니다. 다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그런 변호사들이고, 또 학자분들, 또 자산운용업계 대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시끄러운 행동주의 펀드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거버넌스 포럼에. 이들하고 같이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사회이사의 그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한 끝에 상법 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에 현재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정해서 사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으로 조항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냈고, 이것을 지난 그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상법 개정할 때 저희가 정당 대표들에게 저희가 이걸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법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십 코드가 다시 이번에 밸류업을 통해서 재소환됐습니다. 스튜어십 코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 ESG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스튜어십 코드 액티비티가 어떤 기업을 견제하고 경영 발목 잡고 경영권 체인지하는
그걸 위해서 스튜어드 코드가 도입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영국에서 2010년도 처음이 도입이 됐는데 그걸 벤치마크해서 지난 정부 때 2016년 12월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나라 스튜어드 코드가 도입이 됐고 2018년 7월 말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코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튜어드 코드의 본 어떤 원래 취지, 그러니까 스튜어드 코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조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지금 국내 주식에만 아마 작년 말 기준으로 아마 148조 정도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국민연금의 투자 성과라는 것은 자본시장의 퍼포먼스와 인덱세이션 되어 있습니다. 뭐 몇천억짜리 펀드처럼 종목 몇 개 잘 찍어가지고 따따블 낸다고 그래가지고 성과가 좋은 게 아니죠. 한국 자본시장의 성과가 좋아야, 즉 코스피나 코스닥의 퍼포먼스가 좋고 S&P 500의 퍼포먼스가 좋아야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함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특정한 기업, 그런데 현대차의 퍼포먼스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팔고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투자 행위라는 것은 그 기업이 어떤 ESG 관점에서든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든 또 어떤 캐피탈 어떤 스트럭처의 측면에서든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아이덴티파이해서 목소리를 내고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큰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면 전통적인 쉐어홀더 액티비즘, 뭐 허스타일 액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미에서 80년대, 90년대에 풍미했었던, 유행했었던 행동주의와 현대적 의미의 스튜어드십 액티비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도 이거를 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코드를 도입한 이유는 사고팔 수가 없으니 인게이지먼트, 이건 인게이지먼트라는 것보다는 저는 쉐어홀더 다이얼로그라는 말을 저는 선호하거든요. 기업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 리스크를 대화를 통해서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스튜어드 코드인 겁니다. 스튜어드십 액티비티인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이 도입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뭐 우리 원 박사님 와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 국민연금의 지금 수탁자 책임 원칙은 도입이 되어 있고요. 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을 하는 팀도 뭐 지금 한 20명 정도 되시나요? 네, 20명 정도. 그래서 아주 진짜 최고의 인재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뭐 저희 회사 출신도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거를 국민연금에 이런 하는 것들을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 수탁자 책임위원회 분들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일부는 노동자 단체가 추천하고 일부는 재계가 추천하고 일부는 정부가 추천하고 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다 보니까 정치판이 돼버렸습니다. 정치판이 돼버리니까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스튜어드 코드도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 코드 도입을 하니까 여타 자산운용사들이 한 55군데, 그 다음에 뭐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일반 금융기관까지 우리나라 한 220군데 정도가 스튜어드 코드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산운용사들은 인베스트먼트 타임 호라이즌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 코드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 전제가 롱텀 인베스팅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은 또 쇼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번 정부에서 또 밸류업을 통해서 스튜어드 코드를 다시 재소환했지만 저는 국민연금의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본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한국에서 스튜어드 코드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성장률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밸류업을 외친다 한들 그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피상적인 표피적인 어떤 지엽적인 그런 어떤 또 대증적인 그런 처방에 머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OECD의 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비관적입니다. 전 세계 성장률은 상향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OECD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04년도는 더 낮아져서 1.7%를 기록할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저는 뭐 삼성전자 요즘에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을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삼성전자의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84년도에 입사를 해서 반도체에서만 거의 40년 가까이 하고 거기서 고위 임원을 하고 퇴직한 친구도 있고요. 또 제 후배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 갖다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만나보면 사실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더군요. 어쨌든 이것도 저는 근본적으로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인력들이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그린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이미 저는 골든타임을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적절히 돼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글로벌 밸류체인이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재편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잠재적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역세계화의 흐름 속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죠.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 사회로 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2015년도면 접어든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은 이미 0.7을 깼죠. 이것은 이미 재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악순환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그래도 제가 썼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떤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그 사익 집단 간의 이익을 잘 조정하고 거기서 이익을 조정을 한 다음에 어떤 정책적 대안을 도출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도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익 집단들 각자 이번에 의학 의대 정원 문제에서도 저희가 아주 그 피부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의 역량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3월 초에 아마 여러분들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중국이 재패니피케이션 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썼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크게 뭐 한 6가지 이유를 들고 있더군요. 성장 엔진이 정지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소비 위축, 그로 인한 투자와 고용의 연쇄적 감소,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외국인 투자 순유출, 경기 부양 수단의 한계 등을 꼽았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그 자리에 한국을 넣어도 저는 설득력 있는 아티클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한국은 코리아 피크를 전 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기업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저는 주로 또 기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여림은 아홉이 굉장히 암울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저는 뭐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그 MZ 세대의 어떤 직업관, 직업을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 물론 이제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실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자연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 결국 인적자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시프트도 못하고 또 이 MZ세대 간과 또 베이비부머 간의 어떤 갈등도 실제로 직장 현장에서는 굉장히 골이 깊고 심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저는 상당히 좀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밸류업을 따왔기 때문에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썼습니다. 그 일본의 그 뉴 폼 22년 6월달에 발표된 기시다 내각의 뉴 폼 오브 캐피탈리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뭐 주가 올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에 발표된 파리 기후협약에 일본 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 심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정책적 솔루션을 찾는 과정에서 도출된 안이 뉴 폼 오브 캐피탈리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고 지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일본의 새로운 밸류업 정책을 우리가 벤치마크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시다 내각이 2022년도 6월달에 밸류업을 발표하고 나서 뭐 올해 들어서 지금 니케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만 그 씨앗을 뿌린 거는 2013년도에 아베노믹스의 차원에서부터 세 가지 화살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 하나로서 자본시장을 재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 기업들의 재팬 디스카운트를 야기한 거버넌스의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코드 오브 코퍼레이트 거버넌스를 갖다가 제정해서 발표했죠. 그리고 ESG, 기업의 ESG를 갖다가 스탠다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느냐? 일본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보다도 거의 2배 이상 규모가 큰 GPIF라는 공적 연기금이 있습니다. 공적 연기금을 앞세웠죠. 그래서 대장성으로 하여금 공적 연기금을 앞세워서 그거를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을 CIO로 선임을 해서 히로 미즈노라는 친구인데 뭐 개인적으로 제 친구기도 합니다만 히로 미즈노라는 그 ESG 투자 철학을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는 친구예요. 그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친구를 CIO로 앉혀서 GPIF는 거의 100% 다 운용을 아웃소싱을 하는데 GPIF의 자금을 받으려면 받으려는 운용사들은 책임 투자를 도입을 해야 되고 스튜어드 코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렸어요. 제가 2007년도부터 UNPRI에 저희 회사가 서명을 사인업을 하고 매년 제가 PRI 인 퍼슨이라는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는데 2014년 15년도부터 일본 운용사 대표들이 대거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보냐고 물어봤더니 GPIF가 여기 PRI에 안 오면은 자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GPIF를 앞세워서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러니까 2,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가 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그런 기금이 스튜어드 코드를 도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들도 ESG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밸류업의 진정한 대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ROE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5.2%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ROE를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ROE를 높이려면 분자적 요인과 분모적 요인이 있습니다. 분모는 이제 자기 자본이고요. 분자라는 것은 성장입니다. 리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모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죠. 주주 환원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저는 분자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세다 대학의 박상준 교수가 일본 기업들이 길게는 지난 한 20년 동안, 짧게는 후쿠시마 지진, 동일본 지진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크게 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6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본도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10여 년 동안 씨를 뿌리고 공을 들인 끝에 지금 그 결과물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상장 기업의 창업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그리고 투자자들도 인식을 바꾸는 또 사회이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장 기업은 n분의 1 지배주주의 전유물이 아니라 n분의 1 기업이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연금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일본의 GPIF처럼 중요하다라는 강조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ESG 중에서 주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실천에서 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원종현 전문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마 토론 문제가 두 번째 있어가지고 좀 방심하고 있었네요. 아마 저기 토론 시간 좀 짧을 것 같아가지고 아마 주된 내용은 그냥 본문에 좀 나름대로 좀 저는 보통 이런 데 오면 이제 토론문에 있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이고 좀 얌전한 말로 적고요. 보통 토론문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리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줌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녹화되고 하니까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몇 가지 이 K밸류업 관련해서 지금 대표님의 발제하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K밸류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퍼지고 났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딱 3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맨 앞에 적었다시피 귤이 어디를 건너면은 뭐가 된다는 식으로 마치 우리가 봤을 때 일본에서 밸류업이 좋고 일본이 그래서 니케이가 매우 좋아졌고 작년에 아마 최고 성과 낸 연기금이 아마 GPIF이고 일본의 주가가 상당히 사람들의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핵심적인 코어가 바로 밸류업이라는 일본에서의 그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아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국내에다가 바로 도입하자 해가지고 막 껍데기에서 알맹이를 빼놓고 온 건지 껍데기를 빼놓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어와서 형식적인 부분에서 좀 갖추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붐업을 시켜서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기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표님의 의견하고도 저는 일맥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분식이나 지금 레몬의 그런 걸 만드는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 우리가 일본이 과거 10년간 해왔었던 노력들 아니면 그들의 ROE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ROE 개선을 하고 아까 분자분모 말씀하셨던 것을 되게 찬성하는 것이 우리가 ROE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있고 주주환원율을 단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그 자사주에 대한 그 소각을 상당히 좀 일종의 강제한다 그럴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는 올릴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그런데 정작 주가 올리는 요인은 아마 그렇게 단기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가 진짜 기업의 그 성장성이라고 그럴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과연 현재의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걸 담보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글쎄다라는 표현밖에 쓸 맛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외형에서의 어떤 형태, 뭐 밸류업 잘해서 주주환원, ROE 높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저 잠깐 보고 왔더만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앞으로 감사 지정인 제도에서 상당 부분의 면제를 시켜주겠다. 즉 감사인을 기업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도까지 당근을 지금 주면서 좀 시키는 모양인데 그것이 과연 기업의 생산성이나 성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저는 밸류업이 하나의 어떤 또 과거 같은 테마화되는 것에 대한 좀 경계심을 좀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의 얘기로 잠깐 들어와서 국민연금은 2016년도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도입을 매우 저희가 먼저 하려고 했었고요. 사실은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스튜어십 코드 도입에 대해서 뭐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것 반, 또 좀 더 말해서 이제 금융위원회 정부 쪽에서 좀 이렇게 글로벌에 맞는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 등에 있어서 먼저 국민연금이 스튜어십 코드를 좀 도입시켜 주면, 사실은 저는 그 스튜어십 코드의 타겟은 국민연금이 타겟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있는 운용사들이 사실 저는 스튜어십 코드에 좀 더 강한 타겟이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웬만한 재벌 기업들 하에 속해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과연 스튜어드로서의 그 책무를 어떻게 수행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정부가 강제화시킬 수는 없을 테고, 그것을 기관 투자자인 특히 국민연금을 통해서라면은 좀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합리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먼저 도입을 시작했고 스튜어십 코드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2017년서부터 들어왔고요. 우리는 스튜어십 코드에 대한 기준과 규칙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해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한 저희는 국내 자본시장에게 외부 위탁을 줄 때 하나의 어떤 점수, 그러니까 위탁사 선정에 있어서 하나의 점수로 반영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2020년 한 초반서부터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게 두 가지가 좀 분위기가 이상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그 국민연금에 이제 신청 위탁하겠다고 스탁 받겠다고 이제 신청하는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십 코드 내용은 보면은 매우 이렇게 그 보고서는 참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보기 좋고. 근데 1년 후에 그걸 얼만큼 수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행정적 서류화 돼 버렸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제해보자, 강조해보자라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2022년서부터 스튜어십 코드를 완전 구축하는 거대한 또 하나의 흐름이 왔었죠. ESG라고. 어떻게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튜어십 코드는 ESG의 한 부분일 겁니다. 특히 가버넌스에 있어서의 그 기업이 해야 될 행위 중에서 가버넌스 부분에서의 그것을 기관 투자자가 어떻게 보느냐인데, 문제는 ESG에서 이제 큰 물결이 왔고 모든 기업들은 또 다 ESG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아마 테마화되면서 상당한 부분에서 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ESG의 대부분은 E에 대한 부분을 지금 커버하는 거죠. 환경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텍스노미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유럽 기준이라던가 환경 규제, 뭐 좀 필라 1, 필라 2, 뭐 거의 이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정교한 ESG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기업들에겐 또 상당한 일종의 IR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우리 기업은 ESG 엄청 잘하는 기업들입니다라고 하면서 G는 모르겠고 S도 잘 모르겠지만 E를 엄청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우리는 ESG 최고 기업들입니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갑자기 스튜어십 코드가 어느 순간 또 이게 갈 길을 잇고 막 헤매기 시작했었던, 그러다가 이제 밸류업이 나오니까 이제 좀 가버넌스도 좀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도록 좀 해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버넌스가 그 가버넌스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주가를 잘 부양시키고 ROE와 뭐 그런 부분들의 재무적 성과를 중심으로 보면서 이렇게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게. 그것도 단기적으로 아마 올해 내년서부터 아마 정부 지원책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요. 근데 1년 내에 그렇게 외향적으로 밸류업이 잘 되는 정도의 기업을 만들기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냥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뭐 하는 것이, 본질적인 정말 필로소피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사실은 이런 식의 단기적인 어떤 지원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그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죠. 저는 솔직히 조금 더 바란다면 이러한 주주 환원에 대한 노력들이 뭐 자사주 소각을 위한 여러 환원 노력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저희 국민연금이 계속적으로 추구했었던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는 의결권 행사 때 찬반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회사의 장기 배당 정책을 밝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대하는 의결권에서 주로 반대 의결권을 주로 행사합니다.
즉 장기 주식 환원에 대한 주주들에 대한 존중성을 너희는 얼마큼 갖느냐라는 부분을 저희는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그 중에 하나의 소수 주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1년 잘하면 너희한테 인센티브 줄게 잘해줄게라는 부분이 과연 될 것이냐. 물론 기업들은 또 그런 과정에서 뭔가 득도를 하면서 아 주주들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주 환원이라던가 좀 더 그 주가 성장을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한 아니면 회사의 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할지도 모르죠. 주식 매각을 아니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뭐 아마 그러한 그 득도를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결성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국민연금도 매우 조심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일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많은 저희의 고민입니다. 좀 더 말해서 이사진들은 사회이사를 포함한 이사진들의 책임성은 회사 이익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 몇 년간 저희는 회사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어떻게 보면 상치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경험들을 저희는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물적 분할이라는 거겠죠. 물적 분할로 바로 직상장해버리는. 그거는 회사로서 봤을 때 회사 성장성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회사 성장하는 것이 주주들에게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광고는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들이 과연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상당한 거기에 대한 그 컨플릭트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주에 대한 이익성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이 과연 밸류업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은 회사가 아니면은 소위 소수 아니면 가족 중심 경영자들이 제가 그 재벌을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참 아직도 되게 고민거리인데 그런 분들이 주주에 대한 존중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제도로 어떻게 만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의 저희가 논의가 되는 거고 그것이 아마 저희 현재 국민연금의 스트럭처 책임 전문위원회의 주된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께서 나오셨던 그러한 약간의 저희에 대한 그 의구심이나 반론들이 아마 한편으로는 타당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이 각자에 있어서 우리의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느낀 생각은 뭐냐면은 요 최근에 저도 이제 기자나 외부에서 전화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는데 국민연금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동참할까요?라고 하는데 그때 꼭 드는 느낌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준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현재 밸류업이 원래 본질적인 가치로 갖고 있는 주주 존중과 기업 성장에서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2016년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해서부터 지금까지 의결권 및 인게이지먼트 소위 그 다이알로그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해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밸류업이 있어서 저희가 뭔가 다른 걸 또 해야 되나? 라는 거 했을 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잘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또한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우리는 또 어쩌지? 라는 생각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염려는 뭐냐면은 또 다른 걸 한다고 해도 자 정부로부터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다면은 이건 우리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사실 독립성하고도 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번 그 기금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에 사실 상당히 치명적인 저희가 일종의 그런 좀 상처가 매우 깊고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은 정부의 어떤 간섭이나 배제 없이 순수하게 즉 수탁자에 대한 책임, 가입자에 대한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원웨이로 간다라는 느낌을 갖고 그런 고집을 갖고 있는데 이 밸류업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밸류업 국민연금도 해야지 그것도 저희가 이미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지라고 광고를 해줄까 사실 그게 이제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저희는 이제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우리의 밸류업은 좀 더 본질적인 가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아니면은 좀 더 그 회사의 매력
그러니까 밸류라는 것 말 자체가 뭐 밸류라는 것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땐 그겁니다.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장기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하나의 매력이 전 밸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업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더 긴 안목이고 좀 이렇게 한약을 먹듯이, 양약 뭐 진통제 그게 아니라 한약을 먹듯이 지속적인 체질 개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토론문을 읽다 보니까 기업이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은 기업이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행정대학원에서는 이제 사실은 우리 내부 정부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기업이나 시장을 이 네트워킹으로 쳐다보지 실질적으로 안에서 들여다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그래서 기업의 대표님은 아니시지만 어찌됐건 기업을 상징해서 정부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기업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보이스가 기업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가장 아마 잘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토론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행정학회장을 하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업 대표이사님들 인터뷰를 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렇지만 오늘은 저희 솔직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셔도 저희 다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이니까 그 기업의 애로사항 말씀해 주시면 저라도 직접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좀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시작부터 좀 부담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참석해서 좀 드릴 말씀은, 제가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ESG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제 담당이 이제 ESG 담당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어떤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ESG라는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정부 정책 또는 뭐 규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업에서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보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 회사의 뭐 한정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시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저희 회사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그 2차전지 주식은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저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LG엔솔은 배터리 회사입니다. 배터리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명분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회사고, 그만큼 정부의 정책, 또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ESG라는 게 저희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상 이미 그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많은 분들이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만을 생산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세 개의 사업부 중에 하나고, 저희 뭐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핸드폰용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쓰이는 여러 가지 대형 전력망용 그런 배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어가지고 국내보다는 미국이랑 EU 쪽의 사업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그다음에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방금 이제 토론 및 발제해주신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K 밸류업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ESG 자본주의로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가정은, 그 기업이 굉장히 ESG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또 그것들을 잘 그 자본시장과 소통을 했을 경우에 이 기업의 가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은 연구가 된 이 사실로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업이 그 ESG 활동을 좀 더 잘 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좀 더 외부와 잘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개의 과제를 저희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를 늘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거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느냐 외부랑,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ESG 관련 업무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소통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의무가 이미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그 공시와 관련된 기준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게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공시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잘 따라가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게 그냥 지금 있는 상황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걸 맞추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에 많은 정보 시스템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들을 이제 좀 목표를 가지고 회사 내부의 여러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도 좀 변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업무가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부에서 이게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뭐 예시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뭐 TCFD라든지 아니면 뭐 텍소노미 같이 주로 환경 관련된 공시 기준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K 텍소노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시를 요구하는 게 올해 3월부터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준들에 저희가 충실히 맞춰서 이행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가 기업에서 해야 하고 있는 ESG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ESG 활동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어떤 ESG 활동을 할 것이냐에 관련돼서는 물론 저희가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 기업 가치에 제고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ESG가 좀 최근에 트렌드라고나 할까요? 좀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EU랑 미국을 중심으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규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약간은 연성 규제처럼 조금은 말랑말랑한 형태의 규제였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딱딱한 형태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또 안 따랐을 경우에 페널티가 굉장히 큰 그런 형태의 규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규제를 반드시 이행을 하여야만 저희 사업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외국, 사실 미국 EU를 구별을 하자면은 EU가 좀 더 그런 규제가 더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특히 환경 관련된 규제가 많아서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규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맞출 수 있을지, 그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 회사가 속해 있는 그 섹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EU 배터리 규제라는 굉장히 컴프리hen시브하고 가장 강력한 규제 안에는 정말 다양한 그 영역의 규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환경과 관련돼서는 각 배터리 제품별로 그 탄소의 함유량을 얼마로 해야 된다, 얼마로 할지, 얼마가 있는지 공개를 해야 된다 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 배터리의 재활용 함유량은 뭐 각 금속별로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배터리를 만들 때 공급망과 관련돼서 이걸 어디서 가져왔고, 특히 어떤 강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탄압이 있는 지역에서의 그 소싱을 하지 않았다는 그거를 기업이 증명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 QR코드 형태로 디지털 패스포트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전에 자발적으로 ESG를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것들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만 EU에서 배터리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실 맞추기 쉽지 않은 이슈들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내부에서 많은 부서들이 이 그 업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급선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탄소 규준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걸 절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재활용 함양을 하기 위해서 뭐 새로 투자를 한다든지 등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 관련돼서 이런 게 있다면 사실 인권 관련돼서도 많은 규제형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아마도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미국에서 발표된 것 내용 같은데요. 이 법은 사실 그 신장 위구르에서 어떤 물건이라도 생산된 어떤 물건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미국으로의 유통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법이고 그게 이제 포함이 돼서 만약에 미국 통관에서 이제 구금이 됐을 경우에 피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를 하고 또 그런 방지를 저희가 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잘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보고 있는 좀 중요한 업무의 한 흐름은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각국 정부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고 또 이런 규제에 대해서 저희 기업이 잘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그 자본시장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법과 규제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족해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ESG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라는 게 저희는 자본시장과 그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주주들에게 좋은 신호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내부에서 지금 특히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서 ESG 관련돼서 하고 있는 업무의 두 가지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라는 가치와 사실 회사 목표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일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랑 ESG랑은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전 세계적으로 ESG의 그런 흐름, ESG 정책 흐름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그거를 따라가면 물론 그거를 좀 더 앞서가서 그거를 저희의 어떤 경쟁 우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국내 규제나 규범보다 글로벌 규제와 규범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우리가 늘상 얘기하던 착한 기업, 모범적인 기업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현실이 됐고 그 가장 프론티어에 있는 기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LG 엔솔 같은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제망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정말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오늘 모신 건데 K-밸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각 섹터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쭉 있을 텐데 도대체 누가 얼만큼 더 잘해야지 진짜 K-밸류 업이 될까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분 발표 들으셨고 오늘은 여기 많은 분들이 공공부문과 정부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질문 계시면 한 두어 분 받아서 저희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공공부문 분들이 워낙 조용하신 건 알고 있는데요. 경계 차원에서라도 한두 질문 정도 주시면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니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금 교수님부터 오늘 한번 띄워주실까요? ESG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연성규제에서 경성규제가 되고 있는 모습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우리나라 내부도 그렇지만은 유럽이라 특히 미국보다 특히 유럽에서 상당 부분 그것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또 회사에서의 준비도 중요하지만은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나름대로 제공해야 될 여러 가지 규범 또는 인적-물적인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오늘 토픽에서 밸류업 말씀하셨는데 저는 밸류업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봤습니다. 근데 아까 유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굉장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부 사이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동안은 열심히 벤치마킹을 해왔지만 또 살짝
그 흥미를 잃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했고 금융위에서 했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뭐 좋은 부분은 우리가 많이 따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챙길 것도 있긴 하지만 원 박사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이 밸류업이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뭐 제도적으로 제약이 있던 것을 고치는 것은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히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가는 입장도 조금은 도리어 이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은 본질적인 모습이라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개진될지는에 대해서도 되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의 어떤 발언과 그 발언과 연동된 어떤 움직임이 본질적인 모습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데 있어서는 전문가분들께서 조금은 더 워닝을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커멘트를 주신 것 같고 저희가 모아서 세 분께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에서 왔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금융위에서 원해서 만든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 일본이 이제 일본이 이제 엄청나게 금융 완화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버블이 주식시장에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야 저기는 주식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안 올라가냐. 그래서 이 좀 제 생각입니다. 그 일본이 한 게 뭔데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무슨 뭐 이런저런 뭐 저기 이제 주가 부양 비슷한 이런 것들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누군가의 지시해 가지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과연 PBR이 그러면 이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 표에 보면 과거 10년간에 일본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ROE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선진국이 지금 11.55거든요 평균. 그런데 지금 일본이 10년간 8.34이고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고요. 맨 끝이 한국입니다. 7.98. 그러니까 10년간 해서 어느 정도 올랐는 거예요, 일본. 거의 정체됐었죠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이 원래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동산도 혼자서 버블 하다가 이제 왕창 꺼졌고 지금 이제 주가도 이상하게 안 오르다가 워낙 오랫동안 이제 금융 완화 하다 보니 이제 오른 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 결국은 ESG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 지금 이제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K-밸류를 한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주주에게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익을 좀 더 환원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주주 예전부터 해오던 주주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약간 상충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ESG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ESG라는 정책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혹시 한 분 더 질문 있으시면 받고.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ESG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뭐 EU에서의 이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벽이라는 걸 통과를 해야지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할 텐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아리백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리백이 더 타이트한 건지 그런 것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산업 운동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제 자본 공동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를 하진 않지만 연금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연금 가지고 이제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할 건가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항상 비교가 되는 게 한국 국채, 미국 국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하면 사실 얘기 나갔지만 답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산업 공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본 공동화는 그만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자본이 나가는 게 어떤 사람은 나가서 배당이라도 받아오니까 플러스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부작용은 없을 건지 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질문은 여기서 받고 어떻게 우리 유 대표님부터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주실까요? 좋은 질문들 코멘트를 해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간단한 시간이 별로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ESG 연성 규제에서 경성 규제로 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ESG 둘로 나눕니다. ESG의 어떤 규제적 측면과 ESG 경영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 규제가 강화되는 환경과 사회 특히 산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규제 대응인 것이지 제가 디파인하고 있는 ESG 경영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ESG 이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관점이고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ESG 경영 측면은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읽고 거기서 기회를 창출해 놨느냐, 소비자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런 걸 읽고 하는 것. 그 방향이 ESG 트렌드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회 창출의 관점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이 일본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정부 주도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 그걸 제약하는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 예컨대 공매도 같은 것들도 그 중에 후진적인 우리나라 제도 중에 하나겠죠. 그런 것들을 선진화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또 스튜어십 코드라는 것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해 나가면서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기업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이제까지 아까 제가 발제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블릭 컴퍼니지만 프라이빗 컴퍼니처럼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이런 거를 상장 기업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리콰이어먼트 부여된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든가 또 밸류에이션에 저도 사회 이사를 가도 여러 회사에서 했습니다만 기업들이 그런 인식들이 없거든요. 상장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나 그 밸류에이션 주주 관점에서 이런 걸 좀 인식하게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밸류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학개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400만에서 450만이었어요. 근데 동학개미 이후에 1,400만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미 있는 유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총선력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밸류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주체 부분에서 일본과 우리와 차이를 말하는데 보통 아마 국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게 아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민간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 통해서 유도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사실 고민을 아마 우리나라 정부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은 고민할 거 없이 바로 GPIF인데 시켜서 지금 했었으니까요. 이제 그 차이가 저는 매우 큰 차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스위치 코드 및 기업 지배 구조 코드 후속 회의라는 것을 매년마다 기업이라던가 그 기관 투자자, 정부 모든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요. 이것이 2015년서부터 지금까지 28회 정도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회의 자체를 아예 오픈시켜가지고 유튜브나 여러 방송으로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회의 내용을 꾸준하게 벌써 10몇 년에 걸쳐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하는 아니 기관 투자자가 하는 누가 소위 그 스위치 코드한 기업에 대한 일종의 규제라고 표현하기 뭐합니다만을 대화에서 좀 기업에게 요구하는 주주 환원에 대한 그 성장성을 요구하는 것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 정부와 좀 큰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 입장에서 좀 많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정도로 이들은 꾸준하게 노력을 했었다는 점만큼은 저희가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의 문제, 그러니까 해외하고 국부 유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얘기는 조금 답하기 어려운 게 이제 국민연금이 사실 지금은 해외 투자 비중이 이제 아까 천조라고 했습니다. 해외 투자 비중이 국내보다 조금 높습니다. 약 52% 정도가 지금 해외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인데 저희가 해외를 투자를 계속 늘려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해외가 좀 더 많은 수익률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국내를 높인다면 아마 그 비율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의 제도상 27년, 30년, 41년 되면은 이제 신규 유입 자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금 지급을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매년 한 100조 내지 200조씩 아마 곧 지출이 되게 될 텐데 현금으로 그 부분을 국내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가는 국내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플랜상 해외를 먼저 매각하는 그 어떤 장기 플랜상 지금 뺄 수 있을 때 일단 해외를 돌려놓고 가능한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성을 최대한 없애자라는 부분에서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무튼 밸류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제가 중요한 부분 결론에서 아까 토론에 빼먹었는데 이제는 기업이 좀 대답을 해줘야 될 차례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정부 노력, 국민연금의 노력 아니면 주주들의 그동안에 정말 외침, 시위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기업들에게 너희들을 제대로 된 그 주주 대접을 해라 아니면 너희가 기업 가치를 이제 가버넌스 차원에서의 올바른 부분에 위한 노력들을 해라. 근데 사실은 기업들이 과연 거기에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해왔었느냐? 그 답변은 우리는 환경 잘합니다라는 식으로 ESG로 그냥 약간 다른 식으로 좀 답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에서의 부분, 특히 주주 환원, 주주에 대한 존중성을 이제 기업들이 답할 때가 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 밸류업에서는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크게 질문이 안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 아리? 아리백,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리백은 사실 정부 규제는 아니고요. 그 민간 기관 더 클라이밋 그룹이라는 영국의 민간 그룹이 자발적인 선언을 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생산되는 전기를 100%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선언을 받았고, 그 선언을 받은 게 뭐 이제 요새 의미가 있어지게 된 게 이제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그 기업들이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이 자기한테 배터리를 납품하려면은 우리한테 생산되는 배터리가 100% 그 재생에너지로 했다는 거를 증명해서 납품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규제는 아니지만 정부 규제는 아니지만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 거고요. 그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게 돈이 들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죠. 특히 요새 같이 이제 에너지 가격이 비싸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참고로 이제 저희 엔솔 같으면은 전체 저희 100% 중에 한 56% 정도를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인데 그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돈이 많이 들어서 아리백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규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그 신장 위구르법 같은 경우에는 그를 맞추지 못하면 아예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회사의 리스크 차원에서는 대보면 그 정부의 규제, 그런 통관이나 유통에 관련된 규제가 저희에게는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조금 우리 행정대학원에서는 약간은 이제 독특한 주제일 수 있지만 ESG에서 K 밸류업까지 굉장히 심화 있는 얘기가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서 너무나 바쁘신 세 분 오늘 와주셔서 발표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정책 70% 끝내도록 하겠습니다.